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장례식장 복도에서 봤던 휴대폰 화면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놔야 할지 막막하지만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관해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번듯한 직업을 가진 남들 보기엔 부족할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다만 하나뿐인 자식한테는 어찌나 이성적이고 차가운지 어릴 때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라는 물음에 더 익숙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적부터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시험을 잘 봐도 돌아오는 말은 다음엔 더 잘해야지가 전부였으니까요. 어쩌다 속상한 일이 있어 털어놓으면 위로보다 분석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따져보자는 식이었죠.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서운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두 분은 애초에 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누구한테 살갑게 다가가는 법을 영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틈에 끼면 늘 한 발 물러나 있는 편이고요. 가령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저는 늘 구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오는 아이였어요. 사촌들은 어른들 앞에서 재롱도 떨고 살갑게 구는데 전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절 보면서 쟤는 누굴 닮아 저렇게 무뚝뚝하냐고 한숨을 쉬셨는데 정작 그 무뚝뚝함은 사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였죠. 전 그렇게 늘 누구한테 먼저 마음을 여는 게 두려운 사람, 정을 주고받는 게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 지금은 회사 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고 회사 안에서 오가는 서류며 비용 처리며 계약 같은 걸 챙기고 정리하는 자리예요. 숫자 하나가 안 맞으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끝까지 들여다봐야 직성이 풀리는 일이라 사실 저랑은 꽤 잘 맞습니다. 동료들은 그 꼼꼼한 성격이 가끔 답답하다고 하지만 전 이렇게 묵묵히 뭔가를 맞춰가는 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람들을 휘어잡는 재주는 없어도 한 번 맡은 일은 끝을 보는 편이죠. 잘난 구석 하나 없어도 맡은 일만큼은 진심으로 해보려는 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돌이켜보면 그런 미련할 만큼 끈질긴 성격이 나중에 큰 일을 겪을 때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왔으니 바로 아내를 만난 일입니다. 아내는 회사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원하던 자료를 못 찾아 한참 헤매던 저한테 아내가 먼저 다가와 도와준 게 첫 만남이었어요. 조용한 사람들 틈에서도 유난히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필요한 책을 찾아주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게 몇 번 얼굴을 보다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된 날 짧게 인사를 나눈 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점심시간이면 핑계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들렀고요. 아내는 참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늘 남을 먼저 생각했고 작은 약속도 절대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령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쩔쩔매는 낯선 사람한테 자기 우산을 선뜻 내주고 본인은 비를 맞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 같은 무뚝뚝한 사람한테는 과분하다 싶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제가 뭘 물으면 짧게 답하고 슬쩍 다른 얘기로 넘어가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웃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민지 씨는 왜 본인 얘기는 안 해요? 나한텐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민지 씨 얘긴 잘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살짝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 얘기 듣는 거 더 좋아해요. 제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별로 재미도 없어서요. 저도 제 속 얘기 꺼내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더 캐묻지 않았어요. 둘 다 말수가 적은데도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라는 게 참 드문데 우리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걸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이 말입니다. 그런 편안함이 좋아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잔뜩 풀이 죽어 있던 날이었는데 아내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위로한답시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줬어요. 저희 부모님 같았으면 그러게 왜 그런 실수를 했냐부터 따졌을 텐데 말이죠. 그 조용하고 깊은 위로가 어찌나 고맙던지. 그날 저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말로 사람을 다독이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걸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저랑 참 닮았으면서도 저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동안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아내도 환히 웃어주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아내의 가족을 만나러 갔죠. 그 전에 아내한테 가족에 대해 슬쩍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평범하니 별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막상 찾아간 처가는 정말이지 단란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장인어른은 오랜 친구분이랑 같이 일군 사업을 단단하게 꾸려온 분이었고 장모님은 전업주부라고 하셨는데 정말이지 다정하고 푸근한 분이었어요. 처음 찾아뵌 그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엄청 거하게 대접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갈비찜에 전이며 잡채까지 무슨 잔치상을 차린 것처럼요. 그걸 보면서 참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했죠. 아내보다 2살 어린 처남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부침성이 좋아서 금세 저를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어요. 그렇게 살갑게 군이 안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없는 집에서 자란 저한테는 그런 다정함과 친절함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하고 좋은 집이었어요. 사람 정에 늘 목말라 있던 저로서는 이런 가족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죠.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이상하게 아내만 어딘가 좀 불편해 보였어요. 다들 웃고 떠드는데 혼자만 음식을 깨작거리고 시선도 자꾸 아래로 떨어지고요.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친정 식구들에게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보여주는 자리라 긴장돼서 그러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영 마음에 걸리긴 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었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기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로 지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손님 오는 게 좀 불편해. 신경 쓸 게 많아서. 그 신경 쓴다는 표현이 뭔지 몰라서 의아하긴 했어요. 그 작은 위화감을 그때 좀 더 들여다봤어야 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막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보자고 부르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비로서 사위 될 사람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는 뜻 같았어요.
솔직히 전 그 자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워낙 말수가 적으시고 속을 잘 안 내비치는 분이라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등에 땀이 났어요. 게다가 그때 저는 스스로 영 못마땅한 상태였습니다. 남들처럼 농담도 못하고 어른들 비위 맞추는 것도 서툰 제 무뚝뚝함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사윗감들은 넉살 좋게 어른들 웃기고 분위기도 잘 띄우던데 저는 그런 걸 통 못하니까요. 그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참을 가만히 계시던 장인어른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말주변 없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진국인 건 못 봤네. 그러고는 저의 잔을 채워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내가 우리 딸이 이서방이랑 결혼 준비하는 거 쭉 지켜봤거든. 근데 자네는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생색도 안 내면서 꾸준히 일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 힘들 법도 한데 묵묵히 해온 거 우린 다 알고 있어.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는데 말이지. 난 그런 점이 좋아. 괜히 떠벌리는 사람보다 자네같이 속으로 챙기는 사람이 훨씬 믿음직하지. 우리 딸이 남편 하나는 잘 골랐네. 그러더니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민지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애야. 어려서부터 마음 붙일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 자네가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게. 부탁이야. 그 말을 하실 때 장인어른 눈빛이 유독 진지했는데 딸 가진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련이 했어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인정받아 본 적 없던 제 성격을 그분이 단번에 알아봐 주신 거죠. 그날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장인어른이라면 내가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친아들처럼 살뜰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그날 헤어지면서 제 등을 한번 툭 두드려 주셨는데 그 손길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말로는 무뚝뚝해도 정이 깊은 분이라는 게 그 한 번의 손짓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은 제게 그냥 아내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닮고 싶은 어른이 됐습니다. 친아버지한테도 못 받아본 인정을 장인어른한테 받은 셈이라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술술 풀렸습니다. 식당일에도 사고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요. 그런데 다만 좀 걸리는 게 있긴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가 되자 갑자기 아내가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처음엔 그냥 감격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도무지 그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당황해서 연신 눈물을 닦아주는데도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계속 울었어요. 장모님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얘가 왜 이래? 사람들 다 보는데 라고 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도 그럴 게 하객들이 다 쳐다볼 만큼 한참을 울었거든요. 사회자도 어쩔 줄 몰라서 잠깐 멈췄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옆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아내 등만 토닥였어요. 식이 끝난 후에야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울었어? 나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냥 부모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미안해. 좋은 날에 분위기 흐려서. 그땐 아내가 가족을 참 각별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식이 끝나고 인사를 나누던 처남도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원래 좀 감성적이에요. 속을 잘 안 내비치는 사람이라 형님이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챙겨주세요. 처남이 이렇게 누나를 살뜰히 챙기는 걸 보니 남매 사이도 참 좋구나 싶어서 마음이 더 놓였습니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내를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 따뜻한 가족의 사람이 됐다는 게 그날따라 참 든든하게 느껴졌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인사를 갔을 때도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장모님은 사위 왔다고 또 한 상 가득 차려주시고 처남도 살갑게 안부를 물어왔죠.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슬쩍 쥐어주셨는데 제 비상금으로 쓰라는 용돈이었어요. 한사코 사양했는데도 기어이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당신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날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복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진 않았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서로 이해하고 위하면서 하루하루를 오롯이 채워갔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차리고 주말이면 동네를 산책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일상이었죠. 따뜻함이라곤 모르고 자란 제게 아내와 사는 그 안정감이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를 천천히 메워줬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게 즐거운 일이 됐어요. 신혼 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 알아누운 적이 있는데 아내가 그 며칠 동안 아침과 저녁 내내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며 옆에서 살뜰히 보살펴줬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누가 저를 그렇게 살뜰히 챙겨준 게 처음이라 괜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그랬어요.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생긴 게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요. 혼자 앓는 게 제일 서러우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걸로 제 몫을 다하려 했습니다. 가벼운 말로 하기보다 그냥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둘 다 목소리 높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의견이 안 맞으면 잠깐 떨어져 있다가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는 식이었죠. 그런 점이 참 잘 맞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면 자면서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는 사람처럼요. 그럴 때면 마음이 짠해서 이 사람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하고 자란 그 따뜻함을 적어도 우리 둘 사이에서만큼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다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밤 제가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이 편안하게 느껴져. 어릴 때 우리 집은 늘 살얼음판 같았거든. 정말 고마워.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똑같아. 나에게 집은 늘 걱정거리로 가득했거든. 그래서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 아, 이런 게 진정한 집이구나 싶고. 그런데 전 아내의 그 말이 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나야 그렇다 쳐도 당신은 아니잖아. 처가가 얼마나 화목하고 유쾌한데 다들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고 그런데도 당신은 부족한 게 있었어? 제 물음에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미소만 짓다가 슬그머니 다른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긴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도 그렇지만 결혼 전에 독대했을 때 장인어른은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고 마음 쓰는 분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 왜 자기도 사랑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있으려니 하고 넘어갔죠. 굳이 들춰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처남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할 겸 처가에 모인 날이 있었어요.
분명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처남이 술을 좀 과하게 마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취기가 오른 처남이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급기야 상을 탁 내리치면서 장인어른한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죠? 아버진 대체 언제까지 저를 못 믿을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아직도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맡기고 이런 식이면 정말 섭섭해요, 저. 술김에 장인어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말리려고 일어서던 그때 아내가 먼저 정색을 하고 처남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나이 허투루 먹었어? 술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기나 하지. 지금 무슨 추태를 부리는 거야? 당장 그만해. 평소 그렇게 조용하던 아내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대뜸 처남을 감싸고 돌면서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는 거예요. 얘가 술 한잔 했기로써니 누나라는 게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얼마나 속상하면 이러겠냐. 네가 좀 참고 넘어가면 될 걸 가지고 분위기 험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 말에 아내 얼굴이 하얗게 굳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술만 깨물고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진 그 사이에서 장인어른은 익숙한 듯 한숨만 쉬고는 저한테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네. 자네가 이해하게. 집안일이 다 그렇지 뭐. 익숙한 듯 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마치 늘 있던 일을 또 겪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온 아내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가족 다툼 같은데 아내는 정말 이제 큰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오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괜찮냐고,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또 있는 거냐고 거듭 물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저 당신은 몰라도 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두꺼운 벽처럼 느껴져서 더는 묻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넘지 못하는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의 그 묘한 공기는 한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금 진정된 것 같길래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그날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거냐고, 평소 처남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편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만 답하더라고요. 그 집에선 늘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 편이냐가 먼저야.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내가 그 집에서 늘 외톨이처럼 지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분명 화목해 보이는 가족인데 정작 아내만 그 안에서 겉돈다는 느낌. 친딸인데 왜 저럴까 싶었지만 더 캐물으면 또 입을 닫아버릴 것 같아서 그쯤에서 그만뒀죠. 그러고 보니 그날 자리에서 마음에 걸렸던 게 몇 개 있었어요. 처남이 술 깨운애 한 말이긴 한데 이 집에서 내가 제일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투덜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장모님이 유독 발끈하면서 처남 편을 드는데 보통 모자 사이보다 훨씬 끈끈해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내한테는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고요.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온도가 다를까 싶었죠. 화목한 집인데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 같은 게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그 모든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며 지내야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아내의 마음을 듣지 않아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가와 어색한 거리두기를 하고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 사업이 크게 풀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동네 거래처 상대로 짜잘하게 굴러가던 회사였는데 마침 근처에 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 들어가는 자재 납품을 통째로 맡게 된 겁니다. 작은 회사가 갑자기 큰 거래처를 잡으니 일이 밀려들고 매출이 몇십 배로 뛰었다고 했어요. 직원도 늘리고 창고도 새로 얻고 회사가 눈에 띄게 커졌죠.
온 식구가 다 기뻐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던 처남이 누구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처남도 부쩍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에는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는 막내 같았는데 이 무렵부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부쩍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임 때 만나면 저에게 예전처럼 살갑게 굴기보다는 회사 얘기,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장모님도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고요.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별말 없이 웃기만 하셨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느 모임 날 처남이 저를 따로 불러내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게 다 자기가 멀리 내다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사실 그 단지 들어온다는 거 내가 진작에 알았거든요. 그거 보고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둔 거예요. 아버진 그냥 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운 아니에요. 다 계획이지. 그러면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제 회사도 슬슬 정리가 필요해요. 원래 세대 교체가 있어야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널린 게 자리니까. 뭐라 대꾸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속으론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잘 된 걸 기뻐하는 아들 말치고는 어쩐지 너무 자기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를 벌써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사람 같달까? 게다가 이 정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나 저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듯이 말하는 게 묘하게 거슬렸어요. 그 느낌을 딱히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요. 그저 야망이 좀 큰 친구구나. 일 욕심이 많구나 정도로만 여길 수밖에요. 사위인 제가 처가 일에 이러쿵저러쿵 할 처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슬쩍 처남 얘기를 꺼냈어요. 동생이 회사 일에 욕심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내 표정이 또 어두워지더라고요. 걘 옛날부터 그랬어.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는 애야. 그게 너무 신경 쓰여. 평소 동생 얘기를 거의 안 하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더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저 처남이 야심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 목소리에 묻어있던 서늘함을 느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처가에 대한 믿음이 컸거든요. 장인어른은 저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셨고 장모님은 늘 살갑게 챙겨주셨고 처남은 친동생처럼 따랐으니까요. 아내 혼자만 그 안에서 겉도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도 그건 그냥 누구의 탓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눈앞에 이상한 점이 자꾸 쌓이는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군요. 그때까진 좋은 가족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이상한 신호들은 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넘겨버린 거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저 언제나 화목해 보이던 처가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게요. 장인어른의 사업이 잘 풀리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제가 처가에 가는 일이 부쩍 줄어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처가에서 저희의 방문을 꺼리는 듯 했습니다. 명절에 인사를 가려고 날을 잡으면 꼭 그쯤에 집에 일이 생겼다며 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어요. 챙기려 하면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었고요.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일이 자꾸 쌓이니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처가랑 발길이 끊긴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자꾸 만남이 어그러지니까 아내 기분도 눈에 띄게 가라앉았어요. 친정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죠. 이번에도 장모님 건강 안 좋으시대? 아니면 다른 일이 또 있으신 건가? 그냥 우리가 한번 말없이 찾아뵙는 건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별일 아닐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별일 아니라는데 정작 본인 얼굴은 점점 안 좋아지니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딘가 석연치 않아서 따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오랜만에 통화한 장인어른은 목소리에 영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정신이 없네. 그 이서방한텐 미안하구만. 조만간 따로 한번 보자고.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분이긴 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가 어쩐지 더 기운이 없고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1년 동안 처가로부터 온 답은 늘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저희가 연락하면 따로 답이 없거나 항상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냐고. 왜 이렇게 우리만 따돌리는 느낌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 표정이 어쩐지 많은 걸 알면서도 참고 있는 사람 같았죠. 사위인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왕래하겠거니 나중엔 다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무렵이었어요. 장인어른한테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겁니다. 조용히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한번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평소 먼저 연락하는 분이 아니라서 좀 의외다 싶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디어 알 수 있나 싶어서 다행이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찾아간 처가엔 장모님도 처남도 없고 장인어른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뵌 장인어른은 몰라보게 헬쑥해져 있었어요. 살이 쪽 빠지고 얼굴빛도 누렇게 떠서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여쭤봤죠. 장인어른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그저 괜찮다는 말만 하시고 자세한 얘긴 피하셨어요. 그러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사실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네한테 꼭 해둘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간 연락을 못했어. 지금은 민지한테 말하는 것보다 이서방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집은 지금... 그런데 딱 그 대목에서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외출하셨던 장모님이 들어온 겁니다. 저를 본 장모님은 흠칫 놀라더니 대뜸 여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온 걸 장모님은 전혀 몰랐던 눈치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처가에 온 걸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서방이 우리 집 옆을 지나가는 길이라 잠깐 들렀다 가라고 했어.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하자고 붙잡았지. 지나가는 길이라뇨? 장인어른이 직접 연락해서 부르셨고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걸 그렇게 둘러대시는 게 정말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이 표정이 싸늘하게 굳은 채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편 건강이 안 좋아서 손님 받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한 거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너무 놀랐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손님이라뇨? 저도 여태껏 함께 지내온 가족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날은 별 얘기도 못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았어요. 장인어른이 하려던 말이 대체 뭐였을까? 왜 장모님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입을 닫으셨을까?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에 잠깐 본 장인어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이 옆에 떡 버티고 서 있으니까 결국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잘 가라는 의례적인 배웅의 말만 하셨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 같았는데 장인어른이 당신 집에서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를 몰고 오는 길에 전화라도 한번 드려볼까 했지만 괜히 장모님이 또 곁에 있을까봐 망설이다 그만뒀어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장인어른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찾아뵀는데 너무 헬쑥하시더라.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런데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장모님이 들어오면서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 이상했다. 장모님은 내가 오는 걸 모르고 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아내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직접 가볼게. 아무래도 내가 가서 만나봐야겠어. 제가 놀라서 같이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 혼자 가는 게 나아. 당신은 집에 있어. 왜 굳이 혼자 가려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려서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처가에 다녀온 아내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마주하고 온 사람 같았어요. 만나고 왔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어? 거듭 물어도 아내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불 꺼진 방에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가끔 숨죽여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곁에 누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점점 커져만 가는 불안을 안고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아내가 입을 열지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참 답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난 아내한테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나한테 말 못할 일이면 대체 뭐냐고요.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이 말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집에선 내 말이 안 먹히거든. 내 말이 안 먹힌다니. 친딸이 하는 말이 안 먹힌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더 물어보려는데 아내가 손을 내저으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더 캐물으면 또 울 것 같아서 그쯤에서 그만뒀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부쩍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누구랑 연락을 하는 건지 뭔가를 알아보는 건지 표정이 늘 심각했어요. 전 그저 아내가 친정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있구나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부인데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정말이지 답답한 일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아내랑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장인어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요. 그 모습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의사 말로는 평소 혈압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오래 방치한 게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뇌혈관이 터졌고 쓰러지고 나서도 병원에 늦게 오는 바람에 손 쓸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혈압이 높으셨으면 진짜 큰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모셨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나 싶어서요. 아내는 누워 계신 장인어른을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이렇게 편찮으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저희에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이랑 처남은 그저 장인어른 뜻이었다고만 했습니다. 본인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고 끝까지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딘가 납득이 안 갔지만 다 같이 슬픔에 빠진 그 자리에서 더 따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끝내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며칠을 더 버티시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진심을 알아봐 주시던 분이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없이 빈소를 지켰어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 조의금을 받고 정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고요. 아내는 빈소 안쪽에서 조문객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고 장모님이랑 처남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장모님이랑 처남의 모습이 어쩐지 눈에 거슬렸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착하게 고글을 하다가도 사람이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문객이 누가 왔다 갔는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도 보였고요. 슬픔에 잠긴 유족이라기보다는 무슨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내는 넋이 나가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거니 생각하려고 해도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문객 발길이 드문 이른 아침이었어요. 한 노신사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향을 올리기 전에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있나 없나 살피는 사람처럼요. 장모님이랑 처남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기에 그저 형식적인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건넸죠. 자네가 이 집 사위 맞지? 난 자네 장인이랑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일세.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 사이기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장인어른의 사업 동업자가 이분이란 걸 그때 알았죠. 어르신은 그 말씀을 하고서 영정을 한참 바라보는데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은 사람의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잠깐 나 좀 따라 나오겠나?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분을 따라 빈소박 복도 끝으로 갔어요. 어르신은 몇 없는 사람들 눈조차 피하려는 듯 구석진 곳에 멈춰서고선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자네를 믿고 보여주는 거야. 이제부턴 우리 둘만의 비밀이지. 그러고는 화면을 켜서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뜬 걸 본 순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엔 장인어른이 저 어르신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1년쯤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부부 발길이 처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부터 장인어른이 어르신에게 그야말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푸념 같은 거였습니다. 집사람이 자꾸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라고 한다. 아들 녀석이 내 도장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점점 또렷한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식구들이 자꾸 미루기만 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러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전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아무래도 내가 위험에 빠진 것 같네. 그 한 줄을 읽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이 식구들이 일부러 자네 장인 병세가 더 나빠지길 기다린 것 같아. 회복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가족들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자 어르신이 오히려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설마 자네 장모랑 처남이 객식구인 거 모른 건가?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본처와 헤어진 뒤에 들어온 재혼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처남은 그 장모님이 따로 데려온 자식으로 제 아내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는 걸요. 한 핏줄인 줄로만 알았던 그 가족이 실은 전혀 다른 데서 얽힌 사이였던 겁니다. 그 순간 아내가 왜 그동안 새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새 어머니가 들어오고 피도 안 섞인 동생이랑 한 집에 사는 동안 분명 크고 작은 마찰이 많았을 겁니다. 아내는 그런 집안 사정을 남편한테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껄끄러웠겠죠. 우리 집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그만큼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그렇게 울었던 거고 처가에만 가면 손님처럼 겉돌았던 거고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로 맞춰지더라고요. 복도 끝에 서서 그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간 장모님 곡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소름이 끼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말을 따르면 저 사람들이 장인어른을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지금은 슬픈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내 잘못이 커. 결국 친구를 구해내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움직였다면 그 점은 정말 미안해. 놀랐을 자네 심정 나도 다 알아. 나도 이 모든 사실 확인하고 나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자네 장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제 자네하고 나밖에 없어.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남긴 그 외침을 절대 그냥 묻히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고 몇 시간 후 빈소로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슬픈 척 손님을 맞으며 곡소리를 내는 장모님이 이젠 잘 짜인 연극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능숙하게 장례를 척척 진행하는 처남도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둔 사람 같았고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걸 억지로 누르면서 평소처럼 자리를 지켰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아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고 오열하는 아내한테 차마 이 끔찍한 얘기를 그대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내한테는 이 일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그 어르신을 조용히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은 말씀대로 장인어른이랑 회사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엄연한 공동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에 대해 정식으로 따져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분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 생전에 직접 남긴 기록이었어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그날 어르신한테 따로 부탁을 하나 해두셨대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재 책상 밑 깊숙한 곳에 둔 수첩을 꼭 찾아보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어르신이 그렇게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했던 것도 그 수첩의 존재를 장모랑 처남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인어른의 물건을 챙겨야 한다는 핑계로 집을 방문해 다행히 수첩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인어른은 작은 수첩에다 날짜별로 본인 상태랑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꼼꼼하게 적어두고 계셨더라고요. 글씨가 점점 삐뚤빼뚤해지는 게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약을 먹으면 오히려 정신이 더 흐릿해지고 잠만 쏟아진다는 것. 분명히 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식구들이 다음에 하면서 자꾸 미룬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읽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식구들 몰래 휴대폰으로 통화를 몇 번 녹음해 두셨던 겁니다. 그 파일을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녹음 속에서 장모랑 처남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서류부터 다 끝내야 해. 병원은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 약은 내가 알아서 조절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수첩에 적힌 내용이랑 이 녹음을 맞춰보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약을 제대로 챙겨드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하게 먹이거나 아예 거르게 해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재산이랑 회사 명의를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 정작 필요한 치료는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뤘던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게 회사와 재산을 본인들 손에 넣으려고 장인어른이 회복되지 못하게 시간을 끈 거였습니다. 어르신이랑 저는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어요. 한 번에 제대로 무너뜨리려면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다 막아둬야 했으니까요. 그 며칠 동안은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곱씹는 시간이었어요. 돈이 뭐라고 평생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집에 살던 사람을 그렇게 천천히 죽음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건지. 장인어른이 수첩 마지막 장에 적어둔 글귀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몸이 자꾸 무거워진다.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무섭다. 딸이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걱정하고 그리워하셨더라고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신 장인어른께 사위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르신은 공동사업자 자격으로 회사 장부랑 등기 서류를 정식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거동조차 힘들던 시기에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명의가 줄줄이 장모랑 처남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정신으로 했다기보다 어려운 서류들이 수두룩했고요. 장인어른이 남긴 수첩이랑 녹음 그리고 이 서류들이 딱 맞물리니까 장모와 처남 그 두 사람이 그럴듯하게 짜놓은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일이 점점 커지고 저와 어르신이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처남과 장모가 알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처남이 절 따로 불러냈어요. 처음엔 슬슬 회유하려고 들더라고요. 형님, 우리 좋게 갑시다. 형님이 원하는 만큼 챙겨드릴게요.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요. 어차피 한 식구인데.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이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형님도 결국 우리 재산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피차 똑같은 처지에 누가 누굴 욕해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천천히 말라 죽인 그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간을 아들이라고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회사까지 가르쳤어.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가 있어? 넌 사람도 아니야. 그 말에 처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입만 벙긋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만에 겨우 내뱉은 말이 자기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책임을 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그 꼴을 보니 정말 마지막 정남이까지 다 떨어지더군요. 장모는 장모대로 어르신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친구가 죽으니까 멀쩡한 집안을 들쑤신다고 악을 쓰면서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남긴 그 기록들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이 빼돌렸던 회사 지분이랑 재산은 전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거동도 못하는 사람의 명의를 함부로 주물러서 재산을 가로챈 일에 대해 두 사람은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됐고요. 그렇게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 쳤던 회사도 결국 두 사람 손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지분은 정당하게 친딸인 아내에게 돌아갔고 어르신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추스르는 동안 아내도 조금씩 장인어른이 일군 회사 일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살던 두 사람은 빈손이 됐고 정작 아무 욕심 없던 아내한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돌아간 셈이죠.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서야 아내는 제게 그동안의 진실을 다 털어놨어요. 정말 고맙다고,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죠. 사실 다 말하고 싶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그걸 당신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두려웠어. 당신마저 날 떠날까봐. 그렇지만 미리 다 말했더라면 아버지를 더 빨리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후회돼. 전 그저 우는 아내를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어요? 그동안 혼자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살아온 아내가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한참이 지난 지금 저와 아내는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장모랑 처남은 그동안 쌓아 올린 거짓을 다 잃고 마땅한 책임까지 진 채로 우리 부부 삶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내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데 그래도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어낸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내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슬픔만은 오래도록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겁니다. 가끔 아내가 아버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우는 걸 보면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도 이젠 그 슬픔을 혼자 삼키지 않고 제 앞에서 운다는 게 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랑 저는 요즘 주말이면 장인어른 산소를 찾아요. 가서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잡초도 좀 뽑고 술 한잔 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다 옵니다. 아내가 산소 앞에만 서면 한결 편안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릴 적 추억을 꺼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꽁꽁 묻어두기만 했던 친정 얘기를 이제야 제 앞에서 마음 편히 풀어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내가 제게 온전히 마음을 연 가족이 됐구나 싶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장인어른의 40년 지기였던 그 어르신은 요즘도 이따금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세요. 올 때마다 친구의 딸이랑 사위라고 자식한테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같이 밥도 먹고 장인어른 살아생전 얘기도 나누고요. 그럴 때면 장인어른이 아직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언젠가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장인이 살아생전에 사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사위가 말은 없어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 딸이 사람 하나는 잘 만났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가끔 결혼 전 그날이 떠올라요. 말 잘 못해도 괜찮다고, 떠벌리는 사람보다 묵묵히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시던 장인어른의 그 목소리요. 저는 그 믿음의 끝까지 답했다고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건 두고두고 한이 되었지만 적어도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그 외침을 외면하진 않았으니까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가슴에만 묻어두려 했던 일인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세상에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못할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어르신 같은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는 그런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